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오늘도 많은 분들 유튜브, 콩앱 그리고 KBS 일라디오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는 문을 열어보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찬바람과 함께 지금 그 감원바람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지금 40대 초반도 희망퇴직 신청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요?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신한,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신청 자격 연령도 낮아지고 이제 특별퇴직금의 보상 규모도 커져서 신청자가 오히려 많을 것이라고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근속 15년 차 이상자가 대상인데 지난해 경우에는 부지점장 이상만 대상이 되었었는데 올해에는 직급과 연령이 부지점장 아래 일반직, 무기계약직까지도 확대가 됐고 네. 연령도 만 44세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NH농협은행은 대상자가 만 40세까지도 낮춰졌고요. 네. 은행별로 지급하는 퇴직금도 조금씩은 다른데 신한은행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최대 36개월치 월 급여가 지급이 되고요. 네. KB국민은행은 23회에서 35개월치 월 평균 급여, 그다음에 학기당 350만 원의 학자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급하는 거, 그다음에 최대 3,400만 원의 재취업 지원금과 배우자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재고용 기회 등을 다양하게 또 부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퇴직 규모와 대상의 확대는 은행권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한 인력 수요 감소로 일정 정도 인력을 정리해야 될 은행권의 필요성도 있고요. 네. 또 은행의 최근 늘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노조 측의 희망퇴직 조건 요구들을 보다 더 잘 수용하게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달 말에 4대 은행에만 2,000에서 3,000명에 이르는 은행원들이 대거 짐을 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인원도 굉장히 많네요. 지금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희망퇴직이 허리띠를 조이려는 노력. 은행은 사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뉴스를 봤었는데 앞서 얘기해 주신 비대면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구조 조정의 과정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셨어요. 자, 더 좀 들여다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데 우리 현재 경제 상황이 지금 문제인 건지 뭔지 좀 한번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원인을? 네, 외신 보도 등이 또 많이 이제 국내에도 번역돼서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나 또 IT 관련 기업들도 대규모 해고에 들어가고 이제 잔치는 끝났다 이런 슬로건 같은 것들이 사실 좀 돌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보통 외국에 있는 빅테크나 이제 핀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자금이 경색되어 있는 예를 들면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데가 고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것들이 경색되면서 연달아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여파를 가장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내 은행권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아무래도 비대면화가 많이 급속도로 지난 수년간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2020년에도 이미 이제 지점을 줄인다든지 감소한다든지 아니면은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이제 금감원이 상반기 지나면서 한번 제동을 걸었거든요. 왜냐하면 18년, 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해 이제 줄였던 지점 수혜가 이제 2020년 상반기에 이미 초과를 한 거죠. 전체적인 은행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급감시켰을 때 사회적으로 일으키게 될 파장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대면 업무로 많이 바뀌고 이제 동네도 보시면은 저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에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올해 연초에 다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플 같은 걸로 스마트 앱을 이제 들어가 보시면 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각 은행들이 여러 가지 IT 플랫폼을 가지고서 어떻게 은행업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어떤 추세와 그리고 그간 수년간
하지만 사실은 기회가 되면 인력 감축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력을 이제 수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전체적인 운영비 한 65% 뭐 70% 가량으로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 감축을 하고 인력을 채용하게 된다면 그나마 IT 인력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난해 아무래도 은행업은 사실 좀 일정 부분 호황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인력 감축은 계속되는 추세일 텐데 그나마 조금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대우를 좀 잘 해줄 수 있을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것이 이제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도 혹은 내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사실 되돌이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것을 어떻게 완충시키면서 이렇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지난해는 실은 은행권의 이상 수익 현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의 불황이라고 하는 건 좀 장기화되고 있었고 그래서 시기상 지금 인력 감축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몇 년에 걸쳐서 이미 부동산 과열로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 같은 대출 수요가 폭발을 했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치솟아 오른 데에 따른 이익을 보는 시점이 이제 작년인 거고 사실 이제 금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은행권의 이제 기대 수익도 당연히 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은 이제 카카오뱅크나 이런 형태로 원래 시중 금융권과 다른 방식의 어떤 그 핀테크 산업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또 그에 따라 비대면 또 금융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점포 유지의 필요성은 감소하게 된 것. 그러니까 같은 금융산업 내에 경쟁 금융산업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 데에 따른 문제도 있고 변화도 있고 비대면 금융 시스템에 따라서 점포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인력 이 더 이상은 필요 없어지게 된 그런 환경적 변화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은행권은 계속해서 인력을 감축해왔고 사실 지금도 이제 그 감축을 계속 해오는 어떤 그 연결 지점에 있다. 과정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5년간에 거의 16,000명. 그러니까 국내 7개 은행에서 최근 5년간 희망퇴직으로 떠난 은행원만 이미 16,000명에 달하고요.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500명 가까운 은행원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인력 감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다. 다만 이번에 작년에 이제 은행권의 수익이 거의 조 단위로 수익이 늘어나서 희망퇴직 요건이 상당히 이제 좋아진 거예요. 노조의 요구도 대부분 수용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이 15년 차 이상 근로자면 사실 억대의 연봉 1억에 가까운 연봉이 되고 그거에 따른 뭐 3년치 월급을 이제 한꺼번에 희망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최대 탑 5 안에 들어가는 퇴직자는 거의 8억 가까운 희망퇴직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균적으로는 뭐 3억에서 5억 사이 정도를 수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아진 조건에 어찌 보면 뭐 30, 40대 분들은 새로운 산업을 아예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은퇴를 하고 좀 갭이어를 좀 가진 다음에 제2막을 설계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선택을 하거나 50대 이제 분들도 이제 은행의 평균 근속 연수가 15년 정도라고 하니까 이 지점에 가장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기에 퇴직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것에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지금 퇴직자의 규모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578번님께서는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할 상황인지 저는 조금 더 이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고 박미영님께서는 코로나 때 단축됐던 영업시간이 안 들어가고 있다. 인원이 감축되면서 지금 짬내서 은행을 가면 대기 시간이 너무 지금 길다 이런 지적. 이거는 좀 맞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탄력 점포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이제 뭐 현금을 써야 한다든가 업무를 봐야 하는 사람들, 은행 업무를 봐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불편이 이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지금 의견도 좀 주셨는데 지금 아무리 퇴직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올해 경제 전망 자체가 어둡고 당분간은 또 불황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제2의 인생을 꿈꾼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든 거 아닐까? 앞서
좋겠다가 아니라 어떤 분은 부럽다는데 이게 그럴 상황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퇴직금을 다른 곳보다 많이 받는 건 맞지만요. 예, 못 받는 그런 회사원분들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고용의 사다리 이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퇴직의 문제 앞으로 이 화이트 칼라들의 이런 AI 기술이라든지 기술 변화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되는 데 오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네, 저도 지금 이제 댓글 달아주신 청취자분이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신지는 너무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렇죠. 사실 다른 직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급여 자체도 맞습니다. 상승률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지금 그런 의미에서 해주셨던 말씀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속칭 퇴직금을 한번 땡겨서 이제 새로운 산업에 도전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 막 주목받던 시기도 사실 아니고요. 그러니까 파이어족이 얘기 나왔던 거는 작년 재작년 이제 좀 거슬러 그렇죠. 올라가서 한참 근데 지금 또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건 파이어족이 일터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상했던 방향으로 경제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분들 혹은 희망퇴직을 언제 받느냐고 요구를 하는 은행원들 중에는 결과적으로 그래도 남아있었을 때 실질적인 소득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안정감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에 대한 압박이 은행업 같은 경우에는 타 업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대출 금리를 가지고 지금 은행이 수익을 내고 있고요. 사실 그 외에 모든 자본은 그러니까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돈이 있으면 은행에다 예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모두 다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부동산으로 투자하면서 사실은 은행원이 하는군요. 자신의 영업으로서 실적을 내는 건 대출 위에 어떤 것도 사실 루트를 발굴하기가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금리를 0.1% 더 올려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실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하도록 많은 상품들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은행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현장에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반영이 되어서 이것이 선택을 해서 희망퇴직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탈출구가 없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탈출을 하는 것이 뭐 여러 면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희망퇴직을 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점쳐봤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고용사다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한 2, 3년 정도 전에 대규모의 감축이 예고되어 있었을 때부터 그런데 약간 이 그러니까 인력을 이제 채용하는 데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은행에서 창구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축을 하는 추세고 이거는 인건비의 감축뿐만 아니라 뭐 10명, 15명을 줄였을 때 그 지점 운영이 폐쇄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사실 지점 운영에 고정비로 들어갔던 것까지도 사실은 비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쪽에서는 굉장히 이윤이 나는 장사인 겁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이거를 IT 인력은 채용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 IT 인력 자체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IT 인력난이 최근 2, 3년간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외국인들도 막 국내로 들어와서 사실은 뭐 채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은행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IT 쪽에 대한 재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그것을 각계 은행 차원에서 뭐 대학과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뭐 협회에서 연구를 한다든지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약간 시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홍콩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이제 지원책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계 전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들이 있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시점을 지금 저희가 맞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제 은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징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같은 이제 고소득 전문직 이외에는 이제 이른바 화이트 칼라로 불려졌던 고학력의 분들이 가게 되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선망하는 직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원마저도 심지어 지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 예를 들면 농협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만 40세부터 희망퇴직을 받았다는 게 이번에 충격을 준 거거든요. 그 전에는 뭐 50세 전후로 그렇죠. 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취업 준비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사실 15년 근속하는데 40대 되신 분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15년 근속을 채우면서 40세인 분들은 진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채용이 되셔서 계속 어렵죠. 일하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추세를 반영했을 때 아무리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일은커녕 오늘도 담보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너무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서 우리에게 좀 심리적인 충격을 더 크게 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직군에 대한 고용 사다리보다도 그렇다면 지금 며칠 전에 단독 보도로 국민연금 관련해서 개편안 논의들이 네네.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진통을 겪으면서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사실은 이런 연금안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키오스크로 변하면서 사실 자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은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은퇴했을 때 기본적인 인간적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의 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전체적인 필요하다면 개헌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미나 이런 외신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했던 절대적인 현실이. 빈곤이라든지 사회적 분쟁의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어쩌면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그런 공포가 느껴지는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산업이 어쨌든 체질 개선이 돼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떤 삶의 안정성, 사회적 안전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물론 지금 이제 40대까지 좀 확대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 희망퇴직을 선택하게 되는 대부분의 유형은 이제 한 50대에서 60대 분들이고 은행을 어떻게 보면 평생 직장처럼 그렇죠. 일하던 곳에서 이제 남은 어떤 여생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 개념으로 이제 퇴직금을 신청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유형에 맞는 어떻게 보면 그 전직이나 이직 서비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지금도 현재 고령퇴직자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서 1,000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서 50세 이상의 퇴직 예정자한테는 취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이제 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대상자가 되는 의무 대상 기업이 1,028곳 정도인데 그 중에서 이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은 531곳이고, 그러니까 절반 정도. 근데 또 그곳에서도 그 531곳 중에 27.7% 정도의 사람들에게만 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은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비용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로 제대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맞아요. 실은 은행업에서 1년 동안 뭐 1년에 그 수익이 뭐 대략 1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고 한다면 실은 똑같은 1년에 300에서 500만 원을 받는 중소기업 취직하기라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떤 견실한 중견기업을 잘 찾아내고 이제 그 은행업에 가졌던 어떤 경력과 이력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어쨌든 한꺼번에 거액에 이제 퇴직금을 갖다 보니까 여러 유혹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고 좀 그에 따라서 뭐 어떤 제가 이제 블로그 글도 봤는데 희망퇴직자 분들에게 어떤 상담이나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액의 금액은 생기고 다시 일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은 있고 주변에서는 창업을 권유하고 어떤 곳에 지분을 투자해서 뭔가 일을 함께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떨쳐내기가 쉽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담이랄지 어떤 그런 이미 희망퇴직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신 분들의 어떤 연결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문제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준비가 좀 되면 좋겠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서비스 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앞으로는 정말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사회 구조나 산업 구조의 변화가 오고 있는 시점에 뭐 재취업 정보라든가 재취업 교육이라든가 또 개별 이런 재무 상담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는 좀 생겨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관련된 내용들, 고용에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 또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후에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 첫 월요일이었던 어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에 이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경찰, 서울교통공사가 이제 막아서면서 장시간의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요. 자, 전장현이 왜 다시 또 지하철역으로 나오게 됐는지, 서울시는 또 어떤 입장인지, 어제 상황과 함께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 내용은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네. 전장현에서 이일 아침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외침은 우리가 증액을 요구했던 장애인 권리 예산 중 0.8%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장애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요구였고요. 그런데 이게 오전 이제 9시 10분에 열차 탑승을 시도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수백 명의 경찰 인력이 대치를 하면서 이제 탑승을 하기도 전에 일어나지 않은 열차 지연을 이유로 이제 탑승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또 실제로 탑승을 했을 때 이제 기존에 이것과 관련한 서울교통공사가 법원에 제출했던 민사소송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손해배상액을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이행을 하도록 해달라라면서 요청을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화해 조정안을 냈거든요. 법원에서는? 네, 좀 익숙하진 않지만 화해 계약이라는 이제 조정안을 내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최대한 5분 이내로 하고 5분 이상 열차를 지연시켰을 때는 이제 관련해서 500만 원씩 이제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서울교통공사에는 2024년도까지 전면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등 관련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화해를 권고안을 냈는데 이와 관련해 또 이 기자회견이 있기 전날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한 언론 보도에 나가서 이 화해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당일 오전에 굉장히 많은 수백 명의 경찰 인력과 대치전을 벌이면서 약 11시간 가까이 지속된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10시 정도 모두 하산하기 전까지 굉장히 극한 대치들을 좀 이어가다가 이와 관련해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이런 강경 진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갑론을박의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법원에서 이제 화해 조정안 양쪽에 한쪽에는 벌금을 한쪽에는 시설 개선의 시기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해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두 분의 의견을 자세하게 들어보면서 이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뉴스 브런치 뉴스픽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픽 지하철 선전전에 다시 나선 이 전장현과 서울시의 무관용 원칙에 관한 두 분의 이야기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법원이 이제 화해 조정안을 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법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양쪽 시민의 불편과 또 전장현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는 측면에서 지금 맞습니다. 굉장히 좀 잘 해결해 봐라라는 의미로 이제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조정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양쪽 입장은 너무 강경한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두 분께서 이런 입장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선 저는 이제 법원의 조정 취지가 실은 5분 안에 시위는 무조건 허용해 줄게 이게 아니라 시위는 중단을 하라. 그리고 정장의 요구를 교통공사가 잘 수용해서 이동권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그래서 법원이 이 법을 보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실은 역시설에서의 어떤 연설행위랄지 시위 같은 것들은 금지되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장형이 5분 동안 그럼 지하철
지연 시위를 딱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저는 법원의 조정 제안을 자기 편의대로 좀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정 취지에는 좀 어긋나기 때문에 네. 서울시의 무관용 원칙을 일정 정도 이해가 되고요. 또 저는 그 서울시의 무관용 원칙이 저는 이제 싸늘한 민심의 변화와도 걔를 좀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처음부터 무관용 원칙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협의도 있었고 휴전 제안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실은 2년 전 12월 3일부터 이 시위가 시작이 됐고 예. 그게 1년을 넘기고 또 해를 넘겨서 예산 정국이 지난 이 시점에도 다시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의 피로와 불만이 좀 극에 달했고 서울시와 교통공사도 공적 조직으로서 불법을 계속 용인할 수 없는 문제 그다음에 시민들도 이해와 배려해서 피로와 불만으로 여론의 흐름이 변하고 그 정도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입장을 변화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신보라 의원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이와 관련해서 논평을 냈던 이제 발언을 더했던 수많은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공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공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공익은 굉장히 철저하게 공리주의적으로 다수의 행복에 기반해서 다수에게 불편을 준다면 사실 소수가 희생을 감내할 수 있고 요구가 뭔지 알았으니까 어쨌든 해결해 준다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절대로 우리에게 불편을 끼치지 마라. 라는 뉘앙스의 어떤 그런 사회적 흐름을 또 만드는데 정치인들의 발언이 저는 또 견인하는 일조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퍼포먼스가 주는 저는 사회적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70명이 탑승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찰 인력이 오전에는 480명, 오후에는 6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 통행로를 확보하겠다면서 이제 활동가의 휠체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냥 전신 인신을 구속하는 거죠. 휠체어는 곧 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그래서 사실은 10분의 9 가까이가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어서 이 통행로가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활동가들을 강압적으로 사실은 끌어냈고 근데 물론 법원의 화해 조정안이 5분까지는 지연을 시켜라고 말한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측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킨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교통공사나 관련해서 이거에 이제 옹호하시는 분들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시민들이 개인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또 갖고 계신 그 1대1로 활동가들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마주하면서 일어났던 케미 이런 것들이 또 왜곡돼서 보도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고의로 지연시킨다는 게 여러분들도 가시다 보면은 실제로 열차와 이 승강기가 그러니까 이 탑승 플랫폼 간의 구간이 너무 멀어서 유모차를 넣을 때도 굉장히 좀 이 바퀴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장애인 70분이 이번에는 상징적으로 이 퍼포먼스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탑승을 했지만 기존의 지하철은 모든 장애인들이 탑승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20년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결국에는 정치인도 안 했지만 시민들도 사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느라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차를 일부러 바퀴를 거기에 넣는다 이런 표현들을 또 온라인을 보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데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장면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무정차를 시켰던 것 자체가 오히려 이 논란 자체를 타협점을 만들기보다는 장애인들을 더 고립시킴으로써 불법 행위로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공익을 저해하는 그룹으로 낙인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제 열차가 지연된 거는 전장현의 시위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설의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곳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안전 메시지가 나가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전장현의 시위로 인해서 무정차입니다라는 이제 관련된 국민 알림 메시지는 나갔지만 관련해서 시설
시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뭐 지연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국민 알림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각도들이 과연 지금 이 시위와 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 그리고 네. 장애인들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사실 이 사안은 좀 어떤 접점을 어렵다.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굉장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쌓여 있었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그 뉘앙스 사실 그 뉘앙스 안에는 그 서로가 느끼는 네, 감정들이 맞습니다. 서로 지금 더 격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조금 근본적인 부분들을 서로 마주하고 대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대응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더 못하겠네요. 다음에 한 번 더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픽 조성실 정치한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